지금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인가요? 10억이 싹 빠져나간 당신 통장처럼 당신 머릿속도 텅 비었나 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연기였어. 기가 막힌 연기. 당신은 내 타겟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지. 6번째인지 7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군.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때 그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당신을 속이기 위해 흰 머리 염색하고 주름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려 연기했어. 사실 나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려. 하여튼 늙고 외로운 여자들은 늘 이런데 약해요. 관심 조금 보여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주니까. 그가 내 어깨를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폈어. 당신 재산으로 산 강남 건물. 그 월세만으로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군. 당신처럼 나이 들고 빈털터리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 그렇게 쉽게 내 말을 모두 믿다니.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꽃다마라는 플라워 숍을 운영하는 67세 꽃집 주인입니다. 오늘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진 않지만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나면 이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겪은 일 역시 설마 나에게? 하고 생각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이 경험을 나눔으로써 제 마음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홀로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수동 골목에서 3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며 제 삶에 충실하던 시절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째, 딸 수진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꽃집은 젊은 직원 둘을 두고 운영하면서 저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사장님, 저 먼저 퇴근하고 내일 아침 일찍 꽃시장 다녀올게요. 민지가 인사를 하고 나가자 저는 홀로 가게 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일 반복된 일상이지만 꽃을 만지는 시간은 항상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 나도 저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꿈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딸아이가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식사를 하러 단골 한식당에 들렀습니다. 된장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문득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지만 점점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제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숨을 크게 쉬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직한 힘이 있었어요.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며 그는 제 호흡을 도왔습니다. 몇 분 후 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과호흡 증후군 같네요.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혹시 함께 앉아도 될까요? 갑자기 또 그럴 수 있으니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서동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지적인 대화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은퇴한 전직 대학 교수라고 했지만 의학 지식도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혼자 사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평소와 달리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가 이미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 최대의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꽃을 처음 만진 건 17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작은 꽃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일이 이제는 50년 경력이 되었네요. 꽃은 저에게 그저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꽃을 통해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눴으니까요. 성수동의 꽃담화를 연 건 30년 전입니다. 처음엔 골목 안쪽 좁은 가게였어요. 남편과 함께 밤새 인테리어를 하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수동은 지금처럼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공장지대였고 주변에는 가죽 공장과 자동차 부품상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수동은 변했고 저희 꽃집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골목 안 작은 가게에서 이제는 성수역 앞 건물 1층 전체를 쓰는 큰 꽃집이 되었어요. 매장 안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만들었고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제 남편 덕분이었어요. 여보, 꽃을 팔려면 시대를 읽어야 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해야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제 꽃집을 함께 키우고 싶다며 조기 은퇴를 선택했죠. 그런 남편을 5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아직도 안 믿겨집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사람이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다니 친구 옥자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은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처럼 꽃집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을 뿐이죠. 미영 씨 이제 직원 좀 써요. 혼자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 망가져요. 단골 손님이자 의사인 김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민지와 수연이 꽃을 사랑하는 20대 초반의 활기찬 아이들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게에 항상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이면 갈 곳이 없었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책을 읽어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 취미생활 시작해봐요. 엄마 또래분들 수영 다니고 댄스도 배우고 그러더라. 캐나다에 있는 딸 수진이의 조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배낭여행 갔다 캐나다 사람인 지금 사위를 만나 국제결혼을 해서 토론토에 정착했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너무 멀리 살아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외로울 텐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 매번 영상통화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가 고마우면서도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의 새 가정에 껴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원예 치료와 요가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가끔은 남편이 쓰던 서재에 들어가 그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보고 싶다. 왜 나만 혼자 두고 먼저 간 거야? 중얼거리면서
잠이 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공황 발작이 아니었다면 서동준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날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녁을 먹으러 단골 한식당에 갔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식당 안이 빙글빙글 돌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분은 제 맞은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은색 머리카락이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후 숨이 좀 진정되자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과호흡 증후군 같네요.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어요. 혹시 저녁 드시고 계셨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셨으니 좀 쉬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나 차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나이가 주는 신뢰감 때문인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동준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중한 매너와 부드러운 말투가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김미영입니다. 여기 근처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꽃집이요. 혹시 성수역 앞 꽃다마 말씀하시나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 자주 지나다녔거든요. 항상 예쁜 꽃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꽃집을 기억해 주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식당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68세로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7년 전에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처음 만난 그에게 저는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혼자 사는 외로움, 딸이 멀리 있어 느끼는 공허함까지 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미영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도 아내가 떠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말로 다할 수 없었죠.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감정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주자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 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서동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긍정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내가 이 나이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집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동준드림. 문자를 보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직원 민지가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꽃을 다듬으며
어젯밤 만난 서동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빛, 듬직한 체격,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의 직업을 존중해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동준 씨였어요. 미영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있었지만 너무 쉽게 응하면 안 될 것 같아 잠시 고민하는 척했어요. 오늘 저녁이요? 가게가 좀 바쁘긴 하지만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제가 7시에 꽃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의 기쁜 목소리에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아. 너 지금 데이트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설렘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동준 씨는 정확히 7시에 꽃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나오자 그가 차 문을 열어주며 웃었어요. 오늘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간단한 칭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그의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서 주로 혼자 식사했거든요. 근데 어제 미영 씨를 만나고 나서 왠지 그 고민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운전하는 내내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고민인데요?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경제학자로서의 지식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의 말은 지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자신만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와의 대화가 더 즐거웠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주었고, 때로는 유머 있는 농담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시네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번, 3번. 어느새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준 씨는 항상 제가 하는 일, 제 생각, 제 취향을 존중해 주었어요. 꽃집에도 자주 들렀고 가끔은 손님처럼 꽃도 사갔습니다. 집에 꽃이 있으면 생가 돌아요. 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관심과 배려가 연기였다는 것을요. 그가 말한 나이도, 경제학 교수였다는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서동준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제 삶은 마치 메마른 꽃밭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화사하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꽃을 만지면서도 이제야 제 마음에 진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날은 뭔가 허전했어요. 서동준은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꽃집에 들러 가장 아름다운 꽃을 골라주세요. 더 아름다운 분에게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할 때면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절 바라보곤 했죠. 사장님, 남자친구가 완전 멋있어요. 민지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얼마나 낯설고 설레는 단어인지 몰라요.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동준의 매력은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지적인 대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에 제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로 기울어 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놓아둔 거예요. 와인 한 잔 할래요? 붉은 와인을 따르며 그가 물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손이 우연히 스쳤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 당신 옆에 있으면 심장이 마음대로 뛰어요.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겨우 말을 꺼냈을 때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몸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확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우리의 손길은 서로를 탐색하며 깊은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동준의 침실에서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갈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영 씨.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이든 제 몸을 이렇게 소중히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경을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열정과 욕망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짜릿한 전율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이는 그저 나이일 뿐이에요. 당신 눈빛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빛이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뜨는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우리를 비췄고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미영 씨. 그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당신 옆에서 눈 뜨는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함께 나눈 아침 커피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달콤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주방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꽃집에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이런 따뜻한 보살핌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매번 새로운 설렘과 짜릿함이 있었어요. 서동주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연인이었습니다. 제 몸의 모든 곳을 마치 귀한 꽃을 다루듯 소중히 대해주었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그가 속삭일 때마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윤정이에게 서동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미영 씨, 우리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정말 부럽다. 꽃집 직원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민지의 말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단순히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서동준과의 사랑이 제게 준 생기였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무렵 서동준은 특별한 저녁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주문 들어와서 제가 만든 꽃다발인데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직원분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미영 씨가 정성을 담아 만든 꽃으로 오늘을 기념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가 나왔고 분위기 있는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 나이에 프로포즈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거절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준 씨,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품에 안고 잠들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싶고요. 친구 옥자에게 상의했을 때 그녀는 걱정했어요. 미영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 딸 수진이의 반응은 더 강했습니다. 엄마, 2달 만에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찾아온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한지 너희는 모를 거야.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수진이는 갑작스런 우리의 결정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7세의 신부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서동주는 정중하게 제 손을 잡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프라이빗 풀빌라였습니다. 첫날 밤 테라스에서 바라본 별이 쏟아지는 하늘은 마치 우리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이제 우리는 한 몸이야. 그가 처음으로 반말로 속삭이며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온몸을 어루만질 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열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나이든 우리의 몸이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거웠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탐험할 때마다 전율이 흘렀고 그의 강인한 팔에 안겼을 때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미영 씨.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가요. 제주도에서의 나흘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라산을 오르고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밤마다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매일 밤 우리의 열정은 20대 커플 못지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마지막 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내 전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돼요. 서울에 돌아와 서동준의 강남 아파트에 짐을 풀면서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드는 생활. 그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영 씨, 오늘 아침은 뭐 먹고 싶어? 서동준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어때요? 제가 대답했죠. 그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좋을 것 같아. 당신 건강을 위해 오트밀로 해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사 메뉴, 그 다음엔 옷차림, 그리고 스케줄까지. 미영 씨, 그 옷은 좀 촌스러워 보여. 내가 골라놓은 옷으로 갈아입어 볼래요? 서동준이 제 오래된 원피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교수 부인이요. 당신은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래도 교수 출신인 건 맞잖아. 어쨌든 품위를 지켜야지. 그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옥자에게 전화해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동준 씨에게 약속 있다고 말하자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옥자.
그 사람 당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이에요? 옥자는 30년치 친구인데. 지난번 만났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옥자가 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서동준의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옥자는 제 결혼을 축하해 줬는걸요. 서동준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요즘 자주 깜박깜박하는 것 같아. 뭐 나이가 들면 가끔은 그럴 수는 있지만 말이야. 순간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옥자와의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동준이 항상 이유를 만들어냈거든요. 오늘은 당신이 피곤해 보여. 그 사람이 정말 당신 친구 맞아. 내가 들었을 땐 당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던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동준의 제1상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꽃집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부탁으로 꽃집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꽃을 다듬고 있는데 서동준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봐. 이렇게 해야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꽃을 배치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꽃집이 더 큰 성공을 못 거둔 거야.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해봐.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그의 말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갔더니 진열대가 모두 바뀌어 있었어요. 게다가 낯선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뭐야? 저분은 누구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 남편분이 오셔서 다 바꾸셨어요. 저 분은 박 실장님인데 남편분이 새로 고용하셨대요. 당황스러웠지만 집에 돌아와 서동준에게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맘대로 그랬다고? 미영 씨, 당신이 지난주에 부탁했잖아. 꽃집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내가요? 아니에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서동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서 있던 비서 정미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미경은 결혼 직후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난 서동준의 비서였어요. 교수님의 일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수에게 무슨 비서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새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서 얼버무리더군요. 납득할 수 없었지만 꼬치꼬치 캐묻진 않았어요.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정미경의 말투에 은근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의사요? 어제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서동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어제 박 선생이 왔을 때 기억력 검사를 했잖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 약을 처방해 줬잖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를 만난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건네받은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꽃집 금고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야, 금고 열어본 사람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사장님만 열쇠 갖고 계시잖아요.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동준에게 말했습니다. 꽃집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서동준과 정미경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영 씨, 그 돈 지난주에 당신이 가져갔잖아. 서동준이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물건값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전 돈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외상으로 꽃을 사입하지 않아요. 이런, 또 기억 장애가.
서동준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전화해봐야겠어. 다음 날 의사 박근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영 씨, 최근에 기억력 문제가 더 심해진 것 같네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어요. 필요한 약을 좀 더 처방해 드릴게요.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해요. 그냥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요. 그게 바로 치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죠. 박근태가 서동준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꼭 복용하게 하세요. 식사, 옷차림, 외출, 친구 관계, 꽃집 운영. 모든 것이 조금씩 제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 수진이와의 통화도 서동준이 중간에서 가로막았어요. 미영 씨, 딸 수진이가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한다고 전해달라고 전화 왔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요. 오늘은 핸드폰에 전화 온 게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매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 기억이 틀린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잘못된 건지. 어느 날 서동준이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당신 꽃집 재정 상태를 분석해봤어. 이번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서명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투자요? 내용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미영 씨,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내가 당신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 돈을 설마 함부로 쓸 것 같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큰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당신이 설명하면 알아? 요즘 당신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한 살이라도 빨리 안전한 우리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당신 대리인 자격이 되어서 당신을 지켜주려는 건데 날 너무 실망시키는군. 그렇게 의심되고 싫으면 그만두자고. 그의 강한 말에 저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서명하고 말았어요. 이 결정이 저에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미경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예요. 교수님께서 사모님 몸에 좋은 거라고 직접 가서 사오신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신 후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밀려왔어요. 겨우 침실까지 가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멀리서 서동준과 정미경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져.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넘어오면 끝이야. 서동준의 차가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대화를 꿈꾼 것인지 정말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동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꽃집 재산과 제 개인 통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세히 읽으려는데 서동준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거 제 통장 내역서 같은데 궁금해서요. 당신 내 허락도 없이 내 서류를 뒤지는 거야? 갑자기 화를 내는 서동준에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제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었죠? 그의 돌변한 모습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동준은 곧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다가왔어요. 화내서 미안해 여보.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졌어. 그가 제 손을 잡았지만 더 이상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서동준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키스하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렸어요. 왜 그래?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제 좀 살아보니 내가 매력이 없어졌어. 당신 요즘 옷차림도 맘에 안 들고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아. 꽃집에 남자 손님들 많잖아. 그래서 자꾸 꽃집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증명해봐. 그가 강제로 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소유물을 다루듯 거칠었어요. 하지 말아요. 아파요. 제 거부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이게 의무야.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동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오늘 미영 씨 좋아하는 꽃 사올게. 뭐가 좋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가 같은 사람이란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 아님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동준과의 결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꽃집은 사실상 서동준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저는 집에 갇힌 새나 다름없었어요. 그날도 약에 취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죠. 서동준은 아침 일찍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비서 정미경은 제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핑계로 제 방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자선 행사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미경이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행사인데요? 약 기운에 몽롱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성수동에 새로 문을 연 빛과 그림자 화랑 개관식이에요. 교수님 중요한 인맥이 모두 오시는 자리라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아마도 내 돈을 여기에 투자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지만 어쩌면 도움을 청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자 서동준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김태우 같은 인물과 친분을 쌓으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김태우요.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40년 전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우. 유명한 건축가야. 요즘 자선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더라고. 그 사람 인맥이 엄청나대. 우리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참여시키고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김태우일 리가 없었어요. 세상에 김태우라는 이름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였고 샴페인 잔이 오고 갔습니다. 서동주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저를 끌고 다녔어요. 자, 여기 내 아내 김미영이에요. 미영 씨. 이분은 그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저는 사람들 틈새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빛과 그림자 화랑 개관식에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제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우였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이제는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예술은 우리 영혼의 빛과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화랑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동준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자, 저 사람이 김태우야. 인사하러 가자.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우에게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서동준이 태우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우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 씨, 오랜만이네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서동준이 의아하게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세요? 태우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잠시 알고 지냈습니다. 서동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금방 친절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영 씨가 옛날 친구를 만나서 더 반갑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서동준은 태우에게 비즈니스 제안을 하느라 열심이었고 저는 그 틈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랑은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쪽 벽면에 걸린 봄의 기억이라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갑자기 김태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앞에 서 있었어요. 서동준 씨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 중이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태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대답하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태우는 그 순간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태우 씨, 우리 아내와 즐거운 대화 중이신가요? 서동준이 갑자기 나타나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전율이 흘렀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네요. 태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서동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떠나기 전 태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저도 이 화랑에 자주 올 생각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조용해서 작품을 감상하기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동준은 내내 침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어? 그냥 어릴 때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마. 김태우의 눈빛이 달랐어. 사랑했던 사이지. 그의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그건 4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에요. 갑자기 서동준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 알았어. 화랑에도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날 밤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동준이 잠든 후 제가 찾아낸 비밀 장소에 약을 숨겨두었어요. 뭔가 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동준은 일찍 출근했고 정미경은 잠시 외출했습니다. 서동준과 정미경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약에 취한 듯 어지러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과 신분증을 꺼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서동준이 평소에 모든 중요한 물건을 가져가지만 저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야. 저는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동준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다며 오늘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정미경은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고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주택가를 빠져나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뒤에서 정미경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모퉁이마다 서동준이 서 있을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택시 기사의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서동준에 의해 단절된 지 오래였고 딸 수지는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꽃집은 이미 서동준이 장악한 상태라 성수동으로 가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만에 바깥 세상을 제대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물감처럼 번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저의 흐릿한 의식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성수동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빛과 그림자 화랑이 떠올랐습니다. 태우가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전에는 화랑이 조용해서 작품을 감상하기 좋아요. 성수역 근처로 가주세요.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네요. 성수역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나온 탓에 우산도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빗속을 헤매며 빛과 그림자 화랑을 찾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화랑을 발견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입구와 큰 유리창이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태우가 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데. 그러나 다행히 직감은 맞았습니다. 화랑 안에는 태우가 혼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있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미영 씨? 태우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우 씨.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순간 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태우가 재빨리 다가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4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비가 내렸었고 그때도 그의 품은 이렇게 따뜻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안 돼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태우의 부축을 받아 화랑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공황 발작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우는 침착하게 저희 손을 잡고 함께 숨을 고르게 쉬도록 도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점차 안정을 찾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서동준 그 사람이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있어요. 태우는 제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40년 전과 같은 따뜻함과 인내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예전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동준과의 만남부터 결혼, 점점 변해간 그의 태도, 약물 통제, 재산 이전, 가스라이팅까지. 말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왜 그런 함정에 빠졌는지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그 틈을 서동준이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치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태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미영 씨, 당신 이야기를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처한 위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잠시만 기다려줘요. 태우는 평소부터 잘 아는 지인인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동준의 배경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형사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동준은 과거 여러 명의 노년 여성과 결혼했고 모두 재산을 빼앗긴 후 1년 이내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나이는 57세였고 경제학 교수라는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미영은 점차 약효가 빠지면서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그 모든 신호를 어떻게 놓쳤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그저 내 외로움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기꾼들은 심리적 조작의 전문가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꽃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아무리 강한 꽃도 적절한 환경과 돌봄이 없으면 시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꽃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죠. 태우의 말에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꽃에 비유한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동준의 자백이 녹음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당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형사의 조언대로 서동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태우와 형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의 옷에 녹음기를 달고 경찰은 집 주변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음기는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가 경고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해요. 꽃집도 제 자신도. 태우는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참 신기하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다니 태우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도 했었고 이혼도 했어요. 딸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축가로 일하다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화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태우의 눈빛에서 여전히 40년 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동준이 현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해서. 서동준이 갑자기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거짓말 마. 정미경이 당신이 택시 타는 걸 봤어. 도대체 누구를 만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동준의 표정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의 주변을 빙빙 돌며 신문하듯 질문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약은 제대로 먹고 있어. 정신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서동준은 약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걸 먹어. 좋아질 거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 돈만 노린 거예요? 어떤 게 당신의 진짜 얼굴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서동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서동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눈치챈 거야? 10억이 싹 빠져나간 당신 통장처럼 당신 머릿속도 텅 비었나 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연기였어. 단지 연기.
당신은 내 타겟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지. 6번째인지 7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군. 당신이 그렇게 순진하게 속아주니 일이 아주 수월했어. 내가 좀 심했나 하?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당신도 너무 웃긴 거 아냐? 그렇게 쉽게 내 말을 모두 믿다니.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거야?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때 그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동안 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독사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흰 머리 염색하고 주름만 들고 나이 들어 보이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사실 나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려. 내 진짜 나이는 57살이지. 하여튼 늙고 외로운 여자들은 늘 이런데 약해요. 관심 조금 보여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주니까. 그럼 모두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였어요. 내 돈을 노리고? 맞아. 이제 모든 돈이 빠져나간 당신 통장처럼 당신도 쓸모없어졌어. 설마 내가 당신같이 늙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잖아. 서동준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치 독사처럼 위험했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폈어. 당신 재산으로 산 강남 건물. 그 월세만으로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군. 당신처럼 외롭고 빈털털이 나이 든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 서동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미영의 모든 재산이 서동준에게 이전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모든 재산이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이제 남은 건 서동준이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조용히 영원한 잠에 들어주면 돼. 불의의 사고로 처리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태우와 경찰은 집 밖에서 녹음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동준의 자백과 살해 협박이 녹음되자마자 그들은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동준이 약병을 내밀며 강압적으로 말할 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동준,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서동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서동준, 당신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우가 다가와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용감했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동준이 경찰에 연행되며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태우는 그 과정 내내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서동준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가짜 의료 기록, 저희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서류들. 그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서동준은 사건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재산 환원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 따르면 총 재산의 약 70%는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동준에게 강제로 복용했던 약물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자 마음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가끔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조언으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점차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꽃밭이 폭풍에 휩쓸린 것 같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있다.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태우와 저는 서둘러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겪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꽃은 정말 신기해요. 어느 날 태우가 제 작은 베란다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춥더라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꽃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태우 씨, 저 꽃집을 다시 열고 싶은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태우 씨와 함께 꽃과 치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꽃을 통해, 태우는 미술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는 위험성, 자신의 직감을 믿는 중요성, 그리고 인생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무 늙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또 피어납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70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제 70세 생일에 딸 수진과 태우,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혜와 평온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걸 축하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앞으로의 순간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고, 인생의 새 봄은 어느 때보다 희망찼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꽃처럼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활짝 피워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게 느껴져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외로움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에 이끌려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도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혼자 꽃을 가꾸며 마시는 차 한 잔, 책 한 권의 여유가 주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수많은 통제와 간섭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입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날개를 꺾지 않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꽃을 가꾸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맞춰 피고 지고 또 피어납니다. 너무 일찍 피게 할 수도, 너무 오래 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지난 시간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흐름을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일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탓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내민 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이들과의 유대는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딸 수진과도 이전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태우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연인이라 하기엔 더 깊고 친구라 하기엔 더 특별한 사이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흰 머리카락에도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새로운 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꽃이 지는 과정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모든 계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봄을 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이 선물임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앞으로의 순간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꽃은 피듯이 우리의 삶도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인생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